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세훈아, 시간 괜찮냐? 뭐 좀 하나만 물어볼게. 오늘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라는 말인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아니죠. 수십 수백 번 들었을 법한 이 한마디. 오늘은 이 한마디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개업한 변호사의 가장 큰 문제, 문제라고 하면 너무 그런가요?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지인들의 상담 요청입니다. 이게 어디 제가 고용된 변호사라고 하면 빠져나갈 핑계가 많죠. 이거 회사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면 나는 기업 상대로만 자문을 해서 이런 문제는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저처럼 이혼 사건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생활 밀착형 팟캐스트를 올리는 변호사는 빠져나갈 핑계가 없죠. 이제 이러한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범위가 가족, 지인, 가족의 지인, 가족의 지인의 지인, 지인의 지인 뭐 이렇게 무한한 범위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라고 해서 정말 뭐 하나만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질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결국 이제 하나의 사건을 두고 꽤 긴 시간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듭니다. 첫 번째는 '그래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인지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또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인지 궁금은 하거든요. 솔직히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연락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법률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인제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또 끝이 없을 텐데.'라는 현실적인 걱정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변호사로서 특히 개업한 변호사로서 이 친절함과 까칠함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아마 저 같은 고민이랄까 생각을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인제 그냥 일반적인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아는 변호사한테 일단 물어봤는데 이러이렇다고 하던데 "이 말이 맞나요?" 이런 식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호사가 워낙 많아서 뭐 한 다리만 건너도 요즘에는 변호사를 다 아는 세상이라서 일단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또 따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힘 빠질 수도 있겠죠. 저도 인제 이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해 주는 뭐 지인의 지인 정도 되는 분들도 다 또 다른 데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상담 드릴 때 참 마음이 그래요. 제 말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마냥 까칠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참 인간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변호사만의 문제겠어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경험하셨을 법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쌓아온 노하우나 지식을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가 낼름 받아가려고 할 때 그걸 어디까지 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고민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한참 지난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변호사 됐다는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세훈아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볼게."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제 뭐 반가운 마음에 "어떤 일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인제 지인이랑 금전적인 걸로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랑 어떻게 좀 좋게 좋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금액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그러면 결국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면 어디 공증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아라. 근데 공증 받아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돈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라."라고 얘기를 길게 잘 해 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죠. 이제 갑자기 그 지인의 배우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제 뭐 이런 거죠. 남편이 사고를 치고 인제 저랑 얘기를 좀 해 봤다고 배우자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또 배우자분이 이것저것 키에 물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인제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답변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인제 토스를 합니다. "나 모르겠으니까 세훈이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배우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죠. 궁금한 걸 물어오시길래 인제 똑같이 답변을 해 드렸어요. 제 결혼식 못 온 거부터 사과를 하시길래 그거는 너무너무 이전 일이고, 변호사 사무실 어디냐고 하길래 이제 그때는 그 수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근데 사실 뭐 공익법무관인지 뭔지 중요하지 않죠, 이분은.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기 뻘쭘하시니까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 아무튼 그래도 제가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어설프게 합의서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공증사무실 가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당사자에게 한번 배우자분에게 한번 두 번 얘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서 이제 또다시 당사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건이 잘 끝났나, 그래서 고맙다고 연락을 하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 얘기했던 그 사람이랑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좀 봐 달라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옵니다. 도대체 내 상담을 뭐라고 생각을 한 건가? 제가 그랬거든요. "각서 같은 거 개인적으로 써도 나중에 어차피 소송을 하셔야 되니까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하셔 가지고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 공증을 받으셔라. 상대방도 어차피 공증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공증사무실을 안 가고 두 분이 개인적으로 각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혹시나 각서나 뭐 차용증 같은 걸 쓰시게 되면 언제까지 얼마를 갚는다, 이자는 얼마로 하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씩 갚는다, 만약에 1 회라도 기일을 어길 때는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해서 뭐 이자가 발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다 알려 드렸어요.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쓰시면 어차피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공증사무실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각서라고 되어 있고 언제까지 일부 상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가 얼마인지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니까 언제까지 일부 상환을 하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부라고 한글로만 적혀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월 500 에서 1,000만 원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 500 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분할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식의 각서를 받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봐 달라는 거예요. 잠깐 멍했어요. 거의 이쪽 저쪽 다 해 가지고 제가 1 시간가량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문자도 따로 보내 주고 했는데 결국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거 효력을 좀 봐 달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 줘야 될지. 그래도 제가 못 일게 말을 못 하고 다시 얘기는 했죠. "좋게 좋게 공정사무실 제발 가라." 자, 인제 그래서 그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대단한 걸 바라고 상담을 하는 건 아닌데 "잘 끝났으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제 보통 이런 상담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끝났다."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해 주면 좋잖아요. 그냥 인사라도. 근데 아마도 제가 얘기하는 대로 안 했으니까 인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사실 뭐 인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제가 시간 들여 가지고 친절하게, 나름 친절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줬는데 그 말을 그대로 먹어 버렸다는 것. 그 말을 먹고 결국에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다 했다는 것에 답답함, 속상함, 서운함 뭐 이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친절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특히 아는 사람한테는 더 그렇죠. 제가 지인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거를 뭐 제 영업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인제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를 하죠. 어차피 나한테 사건 맡기지도 않을 건데 '이거 얘기해 줘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진짜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죠.
어차피 해 주는 거 확실하게 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잘 진중하게 듣는 경우가 또 많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확실히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편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 '얼마라도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았으면 이렇게 대충 들었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무슨 지인 뒷담화를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막상 그 지인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뭐 제가 딱히 누구를 찝어서 지금 한 명을 찍어서 뒷담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정말 여러 번 겪은 흔한 일 중에 하나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지, 이 얘기를 하면서 특정의 누군가를 떠올리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쪼끔만 더 얘기를 해 보면, 이제 형사 사건이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합의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연락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나름 제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 물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인제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하는 경우에 제가 급하신 마음은 100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인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유료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인제 어쨌든 유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뭐 사실관계도 파악을 하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전화 상담 시간이 15 분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답변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상담하기가 저도 수월해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받기 전에 찾아볼 거 다 찾아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15 분에 되게 밀도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제 지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담들은 가벼워요. 경찰서에서 오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오라고 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일단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전화 와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가시는데요?"라고 제가 여쭤보면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뭐 제가 상담해 드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연락 주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게 살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경찰서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인지 먼저 의심을 하시고,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뭐 때문에 경찰이 연락이 왔을까?' 걱정이 되는데, 또 막상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전화를 했는데 수사관이 외근 나갔다고 하거나 뭐 비번이라고 해서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인제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거시는 건데,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도 드릴 말씀이 없죠, 사실은. 그냥 서로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상담을 하면 드는 생각이 있죠. 좀 뒷맛이 씁쓸하달까요? 정말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상담이라면 이렇게 대충 연락을 하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 제가 뭐 다른 거에 뭐 속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돈을 떠나서 그냥 다른 사람의 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 주면 좋겠는데, 쪼끔 그런 게 부족한 경우가 있다. 아니면 인제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 주면 좋겠는지 물어오는 연락도 종종 받는데, 제가 인제 얘기를 하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합의금을 제시를 해 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잘 알겠다고 하고 뭐 좋게 좋게 상담을 마무리하죠. 근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전화가 옵니다. "합의 안 해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해 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올리거나, 아니면 진짜 돈 이외의 것이 문제돼서 그러는 거라면 마음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근데 인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네가 말한 합의금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다.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사실은. 합의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합의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나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돈만 가지고 합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형사 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님들이 괜히 그 본인이 잘못한 것 마냥 사과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제 대충 상담받고 "합의금이 얼마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론 제가 인제 합의금을 얘기하면서 합의금만 딱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 조심해서 잘 얘기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쉽지 않죠. 예. 감정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서 피해자가 인제 합의금 액수 듣고 퉁명스럽게 나오면 거기에 또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합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합의 과정이 다 어그러졌는데 "이게 네가 얘기해 준 합의금 액수가 좀 적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전화를 받게 되면 네. 그죠. 웃죠. 예.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사실관계를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아니면 일부를 생략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인제 딱 봐도 느낌이 와서 자세히 따져 물으면 서운해하거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면 서운해하거나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또 매몰차게 끊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지인들의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